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아주 평범했던 일상이 단 한 사람의 방문으로 인해 얼마나 기이하게 변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너무도 사소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상도 못한 곳에 닿게 되었죠. 제 이름은 한윤서. 결혼한 지 2년 차 남편 남지훈과 서울 외곽의 작은 2층 주택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어요. 우리가 둘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첫 집이었고, 출근 전마다 커피를 내리고 주말엔 손잡고 시장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기술자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고, 출장이 잡히면 일주일, 길게는 3주도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엔 혼자 밥 먹고 불 꺼진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곤 했죠. 그런 제게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윤서야,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면 어떨까? 그 말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던 시어머니, 김복자 여사, 어릴 적 남편을 홀로 키우며 살아오신 분이지만 제겐 늘 조금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매서우며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말에는 이유가 있었죠. 요즘 엄마 건강도 안 좋고 너무 외로워하셔. 당신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엄마가 집도 좀 봐주시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더 든든할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엄마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올라오셨고 우리 셋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 서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청소를 끝낸 뒤 TV 앞에 앉아 무표정하게 시간을 보내셨죠. 간간히 절 쳐다보며 한마디씩 하시곤 했습니다. 윤서야, 여자는 집안 단속 잘해야 돼. 밖에 나간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 빼앗기면 큰일 나. 그 말에 속으로 뜨끔했지만 전 그저 네 어머니 하며 넘겼어요. 그저 세대의 생각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기운은 남편이 출장을 떠난 그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녁을 마치고 갑자기 제 방 앞에 서 계셨습니다. 윤서야,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될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지? 남편도 없는데 여자 둘이 떨어져 자면 좀 무섭잖아. 혹시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고? 어색한 미소로 네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켠에서 묘한 불편함이 꿈틀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침대 옆에 조용히 누우셨고 그분의 숨소리는 귓가에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자리를 바꾸시면서 팔이 제 팔에 닿았고 심지어 다리를 제 다리 위로 얹으시기도 했어요. 놀라서 몇 번을 깼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주무시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오랜만에 따뜻하게 잘 잤다. 사람 옆에서 자니까 좋더라. 전 억지로 미소 지으며 저도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날 하루 종일 속이 뒤숭숭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저는 조용히 거실에 요를 펴고 자겠다고 말씀드리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먼저 말하셨습니다. 오늘도 같이 자자. 내가 요도 다시 깔았어. 혼자 자면 또 무서울까봐. 전 또다시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분명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놓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저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불을 끄고 누운 침대. 한참 뒤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침대 옆에 누우신 그분은 등을 제 쪽으로 돌리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등으로 벽을 향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기묘한 기운에 눈을 떴고 믿기 힘든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분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불이 젖어서 덮어주려던 거야. 놀랐니? 엄마가 뭘 할 수 있겠니? 전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손길은 절대 이불을 덮어주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부드러운 손이 제 어깨를 스치고 가슴 위를 지나갈 때 제 심장은 얼어붙은 듯 멎을 뻔했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상을 차렸고 전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한 채 방에 들어와 휴대폰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아직 젊은데 날 버리지 마, 가지 마.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저를 향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나 무서움이 아니었어요. 이 집엔 무언가 더 깊고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의 그림자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낮과 밤이 뒤바뀐 듯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안을 오가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고 밤이면 휴대폰을 꼭 쥐고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며 자는 척을 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분명 이 집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경고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했고 낮에는 전과 다름없이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틈을 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혼잣말, 누군가와 대화하듯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 오늘은 안 오는 건가?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나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지만 시어머니는 내 눈을 피하거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얼버무렸다. 그럴수록 내 안의 불안은 자라났다.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 과거 속 어딘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까? 그날 오후 나는 몰래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 물론 죄책감은 들었지만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된다고 느꼈다. 서랍장을 열자 맨 안쪽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나왔다. 자물쇠는 없었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손수건 그리고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한 남자와 꼭 붙어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남편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나는 편지 한 장을 펼쳤다. 영희야, 내 웃음은 여전히 내 가슴을 뛰게 해. 하늘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기다려줘. 놓치고 싶지 않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문소리가 났다. 나는 황급히 상자를 닫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문을 연 건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 별다른 말 없이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이번엔 휴대폰 카메라까지 켜둔 채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 새벽 2시 예상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돌아왔구나. 이번에는 절대 떠나지 마. 그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그때 그녀는 문득 내게 물었다. 윤서야, 혹시 내 방에 들어갔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더니 한참 후에야 시선을 돌렸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그 상자를 꺼내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간신히 연결된 목소리는 여전히 바쁘고 무심했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엄마 또 뭐라고 하셨어?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아, 엄마가 밤마다 이상한 말을 하셔. 그리고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아. 그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원래 엄마가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랑 얘기하는 것도 많았고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확실히 느꼈다. 이 집에는 분명히 지금이 아닌 과거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점점 더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햇살을 맞으며 미소를 짓기도 하고 작은 정원에 나가 마른 잎을 정리하며 허밍을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나는 다시 그녀의 방을 찾았다. 이번엔 더 깊은 곳까지 살펴보고 싶었다. 서랍 안 낡은 스웨터 아래 나는 오래된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는 없었지만 다행히 뚜껑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엔 사진 몇 장, 손때 묻은 손수건, 그리고 한 장의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엔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다음 생엔 반드시 널 찾을게.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년간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들이 있었다. 모두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영희야, 오늘도 네가 그리워 미칠 것 같아. 사랑해. 아직도 여전히 매일.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젊고 생기가 넘쳤다.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시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사진을 덮고 조용히 그 상자를 제자리에 두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내 방문을 열고 조용히 다가왔다. 나는 자는 척했고 그녀는 내 머리맡에 앉아 낮게 중얼거렸다. 돌아왔구나. 이젠 떠나지 마. 제발. 그 목소리는 간절했고 떨려 있었고 너무도 아팠다. 나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심장이 터질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오빠, 어머니, 예전에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이 있대. 남편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릴 적 들은 적 있어.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 누굴 좋아했대.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졌고 그 사람은 사고로 죽었대. 모든 게 이어졌다. 밤마다 울던 이유, 혼잣말, 그리고 내게서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본 이유.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그분을 보내주세요. 어머니도 쉬셔야죠.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상자 속 편지들과 사진들을 하나씩 꺼냈다. 작은 불을 피우고 그것들을 천천히 불 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안녕, 나는 이제 괜찮아. 정말이야. 불꽃은 타올랐고
연기는 조용히 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나는 아직 몰랐다. 그 불에 태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어느 때보다도 고요해 보였다. 밤에 혼잣말을 하지도 않았고 창가에 서서 멍하니 있는 일도 사라졌다. 대신 옛날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려주시기 시작했다. 마치 이제는 과거를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그날 오후 나는 정리를 하다 시어머니 방 책상 깊숙한 서랍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자물쇠는 없었고 표지는 많이 해져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그걸 펼쳐보았다. 안엔 조심스레 써내려간 작은 글씨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윤재야, 오늘도 네가 꿈에 나왔단다. 엄마처럼, 내 아이처럼 아꼈던 너.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어. 윤재, 그 이름은 처음이었다. 남편의 이름은 민규, 시아버지 이름은 태현. 이름이 겹치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오빠, 혹시 어머니가 예전에 유산하거나 아이를 잃은 적 있어?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얘긴 들어본 적 없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나는 일기장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한참을 읽더니 조용히 말했다. 윤재, 어릴 때 엄마가 가끔 중얼거리던 이름이야. 그땐 그냥 드라마 속 인물인 줄 알았어. 다음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개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혹시 윤재라는 아이를 키운 적 있으세요? 그녀는 손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내 남동생의 아들이었어.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내가 4살부터 키웠지. 나는 그 애를 진짜 내 자식처럼 생각했단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계속 들었다. 하지만 내가 결혼하던 날 시댁에선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핏줄이 아니라며 선택하라고 했지. 나는 아직 어렸고 용기도 없었어. 결국 그 아이를 다른 시설에 맡기고 나중에 데리러 가려 했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거기서 자라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그날 이후로 매년 생일마다 편지를 썼어. 보내진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매일 그 아이와 함께 있었단다. 그제야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매일 밤 울던 이유, 창밖을 바라보던 슬픈 눈빛,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멍해졌던 그 순간들. 그날 밤 그녀는 서랍에서 편지들을 꺼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지막 편지를 꺼내 조용히 읽었다. 윤재야, 미안하구나. 지금에서야 내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네. 비록 내 피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은 진짜였단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그녀는 작은 불을 피우고 편지들을 한 장씩 넣었다. 말없이 담담하게 불꽃이 타오르고 재는 바람에 날아갔다. 그녀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네가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없이 기다려줘서 고맙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윤재도 아마 어머니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일기장을 다시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삐뚤삐뚤한 글씨. 언젠가 네가 돌아온다면 집 뒤 배나무 밑에 묻은 목걸이를 찾아줘. 나는 숨을 멈췄다. 직감이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일기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 뒤 배나무 밑에 묻은 목걸이. 다음 날 아침 나는 해가 뜨자마자 마당 뒤편으로 향했다. 배나무는 생각보다 크고 오래된 나무였다. 잎이 흔들릴 때마다 오래된 기억들이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레 삽을 들고 나무 주변에 흙을 파기 시작했다. 딱히 정해진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내 손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 지점을 향했다. 몇 번 파내자 단단한 금속성 물체가 삽에 걸렸다. 나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며 그것을 꺼냈다. 녹슨 작은 철제 상자 하나.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엔 낡은 천조각에 쌓인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은색 체인에 작은 원형 펜던트. 펜던트 뒷면엔 흐릿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E.J. 윤재.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상자를 보여드렸다. 그녀는 말없이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찾았구나, 정말로. 네가 찾아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이 목걸이 어떤 의미예요?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 애가 6살이던 해 생일에 선물한 거야. 우리 둘만의 약속이라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고 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그 애 손에 목걸이가 있었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그거였지. 내 품에 안겨 울면서 목걸이를 내게 맡기더니 다시 찾으러 올게라고 말했어. 그녀는 가슴에 목걸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하게 잠이 들었다. 며칠 후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나 이제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아. 나는 놀라며 물었다. 어디로요? 여행 가시려는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이제는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다는 말이야.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편지를 썼다. 한 장, 단 한 줄. 윤재야, 엄마 이제 괜찮단다. 그 편지는 불태우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목걸이와 함께 상자에 담고 조용히 옷장 깊숙이 넣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혼잣말도 사라졌다. 대신 아침이면 차를 우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오늘도 고맙다, 수진아. 나는 묵묵히 그녀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 시간이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둘만의 약속이었던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혹시 나 없을 때 이 집을 떠나지 마. 윤재가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그 아이가 널 보고 안심할 수 있게 말이야. 나는 울컥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고 식사도 잘 하셨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시간이 조용히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차를 마신 뒤 그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셨다. 나는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조심스레 방 문을 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감고 계셨다. 마치 아주 깊은 꿈을 꾸는 사람처럼. 나는 서둘러 다가갔지만 이미 그녀의 숨결은 멈춰 있었다. 그녀의 손엔 윤재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작고 따뜻했던 사랑의 기억이 담긴 그 목걸이.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평안하게 떠났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남편과 나는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수진아,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너는 내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단다. 편지를 읽으며 남편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나는 혼자 마당으로 나갔다. 배나무 아래에 꽃을 하나 심었다. 작은 흰 국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바람이 불어 잎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이스케이 탈지와 오늘도 고맙다. 수진아, 시간이 흘러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과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계절들을 맞았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문이 울렸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 낡은 배낭.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혹시 여기 이 집 윤재라는 아이를 아시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건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그 편지를 들고 있는 그의 손. 그 손목에는 은색 목걸이와 똑같은 펜던트가 빛나고 있었다. 윤재, 그는 정말 돌아온 걸까? 나는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